이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있은 어처구니 없는 실화입니다. 이곳은 월 관리비만 2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깔끔한 정원과 최신식 의료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갖춰진 이곳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노영, 당시 75세였어요. 키 175cm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그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박노영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산책로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향수를 뿌리고 손에는 고급 지팡이를 들고서 말이죠. 그의 지팡이는 이탈리아산 호두나무로 만든 것으로 은장식이 박힌 고급품이었다고 해요. 실버타운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역시 품이 있는 양반이라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박노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어동 502호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에게 접근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78세로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은행에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었죠. 박노영은 김영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을 가장해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장미를 정말 잘 키우시네요. 저도 젊었을 때 정원 가꾸는 걸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하면서요. 김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 반가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죠. 박노영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역업을 했어요.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고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어서 외롭게 지내다가 이곳에 왔어요. 이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죠. 그는 실제로 무역 관련 일을 했지만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빚에 쪼들려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영자 할머니는 박노영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산책하고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영자 씨,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본 장미 정원이 생각나네요. 언젠가 함께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김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박노영은 김영자 할머니에게 고백했어요. 영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영자 씨 생각부터 나요. 김영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죠. 노영 씨,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영은 동시에 비동 308호에 사는 정밀한 할머니에게도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정밀한 할머니는 76세로 남편이 남긴 건물 임대료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 내 요가 교실에서 박노영을 처음 만났어요. 박노영은 정밀한 할머니에게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미란 씨는 정말 건강미가 넘치시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정밀한 할머니는 평생 외모와 건강에 신경 써온 사람이었는데 박노영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죠. 박노영은 두 할머니를 만나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월, 수, 금은 김영자 할머니와 아침 산책을, 화, 목, 토는 정밀한 할머니와 오후 요가 수업 후 차를 마셨어요. 일요일은 둘 다 만나지 않고 쉬었죠. 마치 회사원이 근무 스케줄을 짜듯이 말이에요. 그는 심지어 핸드폰 알람으로
각 할머니와의 약속 시간을 설정해두고 절대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박노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영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제가 요즘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요. 옛날 무역업 하던 후배가 연락이 왔는데 베트남 부동산 투자건이래요. 6개월이면 30% 수익을 보장한대요. 저도 5천만 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영자 씨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보시는 게 어때요?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영이 자신도 큰 돈을 넣는다는 말에 그리고 둘이 함께 노후를 준비한다는 달콤한 말에 결국 3천만 원을 건넸어요. 박노영은 영수증까지 깔끔하게 써주며 6개월 후면 900만 원 수익이 생겨요. 그 돈으로 우리 해외여행 가요라고 속삭였죠. 그는 심지어 가짜 투자 설명서까지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든 서류에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전망과 예상 수익률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밀한 할머니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란 씨, 제가 건강식품 사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판다는데 저는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해요. 미란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밀한 할머니도 박노영을 믿고 2,500만 원을 건넸어요. 박노영은 정밀한 할머니에게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우리가 함께 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식품 회사의 명함까지 위조해서 보여줬죠. 그 치밀함에 정밀한 할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박노영은 두 할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서울 근교의 한 유명 골프장 회원권으로 가격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명품 옷과 시계를 사는 데 썼죠. 투자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는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라며 혼자 웃었다고 합니다. 박노영은 더 대담해졌어요. 김영자 할머니에게 영자 씨, 제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졌어요.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묶여 있어서요.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바로 500만 원을 송금했죠. 그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밀한 할머니에게는 미란 씨, 제 조카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8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이자 붙여서 곧바로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도 의심 없이 8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박노영은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이게 바로 인생이지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노영은 두 할머니에게서 총 7,8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김영자 할머니에게서 4,500만 원, 정밀한 할머니에게서 3,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각각 박노영이 자신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죠. 김영자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노영 씨는 정말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실버타운 1층 식당에서였죠. 식당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특별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은 우연히도 김영자 할머니와 정밀한 할머니가 같은 테이블 근처에 앉게 된 거예요. 그날 메뉴는 한정식이었고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친한 친구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노영 씨가 말이야, 다음 달이면 투자금 돌려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기 갈 거야. 벌써부터 설레. 이 말을 정밀한 할머니가 우연히 들은 겁니다. 정밀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죄송한데요, 혹시 박노영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동 502호 사는데 우리 남자친구예요. 혹시 아세요? 정밀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남자친구요? 그분은 저랑 6개월째 만나고 있는데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영 씨는 제 남자친구예요. 매주 월, 수, 금마다 같이 산책하고 저한테 투자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정밀한 할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노영 씨랑 화, 목, 토마다 만나요. 저한테도 사업 투자하자고 해서 돈 줬고요. 순간 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순식간에 실버타운 전체로 퍼져나갔죠. 누군가 박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정밀한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자 할머니와 정밀한 할머니는 실버타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박노영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이었죠. 골프 회원권 증서, 명품 시계 3개, 고급 양복들, 그리고 두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수첩까지 있었거든요.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자 장미 좋아함, 파리 이야기의 약함, 외로움 많음. 목표 5천. 정밀한 건강 집착, 칭찬의 약함, 자존심 강함. 목표 4천.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듯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두 할머니는 그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첩에 다른 여성들의 이름도 몇 개 더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목표 시동 2순위, 재산 파악 중이라는 메모도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박노영은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종수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었어요. 5년 전 부산의 한 실버타운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고 3년 전에는 대구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답니다. 그는 실버타운 입주 당시 위조된 재산 증명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경찰은 즉시 박종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후 박종수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돈이 떨어져서 꼼짝없이 잡히고 만 거죠. 체포 당시 그는 지저분한 모텔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연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 할머니들은 돈이 많았어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와 정밀한 할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죠. 김영자 할머니는 증언대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외로웠던 제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자책하면서요. 정밀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그냥 돈만 노린 거였네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끄럽고 거울을 보기도 싫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요. 두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방청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는 박종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사기죄와 횡령죄를 합친 형량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순수한 감정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죠. 박종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그분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진술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박종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다만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고려했죠. 골프 회원권과 명품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총 피해액 7,800만 원 중 회수된 금액은 3,200만 원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돈은 이미 박종수가 다 써버린 후였거든요. 김영자 할머니는 2천만 원, 정밀한 할머니는 1,2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채로 남았습니다. 두 할머니에게 그 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사건 이후 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밀한 할머니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요가 수업도 그만두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됐죠. 실버타운에서는 이 사건 이후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신원 조회까지 철저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연애 사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김영자 할머니와 정밀한 할머니는 우연히 실버타운 정원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정밀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힘들었어요. 미란 씨는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미란 씨를 미워했어요. 같은 피해자인데도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둘 다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죠. 미워해야 할 사람은 그 사기꾼이니까요. 두 할머니는 이제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를 얻었어요. 그들은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열리는 사기 예방 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처음엔 창피해서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교육 시간에 말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너무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서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꼭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박종수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이탈리아산 지팡이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 지팡이는 경매로 팔려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도 돈도 자유도 다 잃었어. 욕심을 부린 대가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제시도지계 속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실버타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입주민의 67%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43%는 누군가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통계는 박종수 같은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실버타운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함께하는 저녁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또 버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주민들이 서로 짝을 이뤄 안부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던 그 마음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다시는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완전히 불신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밀한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외로워도 급하게 믿지 마세요. 투자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꼭 자녀들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노인 복지시설에서 사기 예방 교육이 강화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사기, 연애 사기, 보이스피싱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수법과 예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박종수가 복역을 마치는 날은 3년 후입니다. 그가 출소한 후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망가뜨린 두 할머니의 마음과 신뢰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박노영이 나타나 다시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꿈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두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미를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꽃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해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주면 아름답게 피어나고 무심하면 시들어요. 사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밀한 할머니도 다시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요가 교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후 한동안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친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힘든 일이 우리를 이어준 셈이에요.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도 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할머니가 용기 있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용감하게 나서줘서 고맙다며 격려하고 있어요. 박종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우리도 아버지에게 속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김영자 할머니와 정밀한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을 용기가 아직은 없어요. 언젠가는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김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을 취재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외로움, 신뢰, 희망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죠.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외로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